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김성수입니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이낙연 신임 대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문제로 2주 동안 자가 격리 상태였는데 오늘 정오에 격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직후 바로 현충원에 참배를 했고요. 이어 당사로 돌아와 신임 지도부들을 모아서 처음 이 최고위원 회의까지 주재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별다른 이변이 없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5선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이 60.77%로 60%를 넘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예. 득표율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50%를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막판에 특히나 권리당원들의 표 쏠림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관측이 됐습니다. 이제 그 모습은 뭐 한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이낙연 그 전 총리로서의 이 쏠림 현상이 오히려 흔히 말하는 중도라든가 비문 계열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특히 코로나 재확산을 통해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이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안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거기다가 뭐 의사들의 그 진료 거부까지 무단 진료 거부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네.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그런 결과다. 덕분에 이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이 이제 김부겸 지금 전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민주당 내에서 한 30% 정도의 이제 개혁이라든가 혹은 이제 강성 그 친문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한 30%는 있는데 이분들도 다 이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확실한 존재감을 부각시켰어요. 네. 뒤늦게 뛰어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아주 선명한 그런 개혁 노선들을 내세워서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표를 이제 잘 지켰다. 그러니까 18% 정도면은 애초에 그 박주민 의원이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던 표보다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부겸 그 전 의원이 양쪽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빼앗긴 그런 구도가 돼버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의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도해 나가는 이미지로서 김부겸은 나름대로의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박주민이라고 하는 정말 확실한 개혁 세력한테 사실상 차후의 지도권들은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60%의 쏠림으로 이낙연 대표를 만든 것은 안정적인 위기를 갖다 관리해라라고 하는 입장이고, 박주민에게 17% 넘는 표를 준 것은 차세대의 민주당의 가치를 이제 박주민에서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정책들이 나올지를 좀 눈여겨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낙연 의원의 우세에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사실 1위보다 2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또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 것이냐에 사실은 더 관심이 갔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2위를 했습니다만 21.37%, 박주민 의원은 17.85%를 얻었는데, 변호사님, 손익계산서를 좀 분석을 해주시죠. 좀 전에 봤던 어떤 기사가 정확한 게 적시를 한 것 같은데, 그 제목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김, 머쓱, 그다음에 박, 으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누가 손이라고 이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손은 김부겸 의원이고 이근 박주민 의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의원의 행보와 관련해서 대권 도전, 대구시장 출마, 당대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권 도전도 지금 확실할 수 없고, 당대표 도전도 그렇고, 대구시장 출마는, 대구는 또 보수당의 텃밭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찾는다면 그래도 재보궐선거 도전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김부겸 의원이랑 박주민 의원 중에 누가 더 위상이 높았는데요. 김부겸 의원은 4선 의원 출신이고요. 행안부 장관까지 하셨고 대권 후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대의원 투표 제외하고는 박주민 의원한테 다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박주민 의원은 한 체급 올렸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기서 손익을 따진다면 그렇게 손익을 지금 정리해드린 것처럼 하면 되는데, 이게 민주당 전체로 본다면은 네. 이게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그 주류는 대통령하고 친한 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2014년에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을 보면은, 선거를 보면은 김무성 대 서청원, 친박 대 비박 구도였었는데 김무성 당시 의원이 당선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당내에서 견제를 하는 신용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친박 비박 하는 식으로 구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을 보면은 일부 강성 친문이 이제 박주민 의원한테 쏠리고, 그 다음에 대다수가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갔던, 이낙연 대표한테 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 당내 운영이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이런 우려도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정파의 어떤 쏠림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위기의 반영이다라고 네. 보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전당대회에 출마한 그 당대표 후보가 자가격리까지 가는 이런 상황들을 맞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 자가격리 자체가 더 표를 갖다 그 흡수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한 걸 이번에 처음 그 목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히려 안정을 희구하는 그런 형태로 몰표가 이어지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또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낙연 지사가 나와서 협치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제 강성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꿈틀거렸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뭐 어느 한쪽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확실히 자기 색깔들을 더욱더 찾아갈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 특히 이낙연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는 시점서부터 무주공산이 또 돼버리는 그런 당의 속사정들은 여러 가지 그 측면의 계산을 하는 네. 다양한 그 생각들을 더욱더 부글부글 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비된 그런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득표율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가 이끌 거대 여당 176석의 민주당, 이제 이낙연호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낙연 의원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의중을 계속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라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에는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짜리 당 대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이낙연호, 이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게 될까요? 이낙연 의원은 아시겠지만 이번 정부 초대 총리를 지닌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매우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같은 부분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는 그랬더라고요. 민주당은 친문 일색,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제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건 아니고, 이낙연 대표께서 뭐라 그러면 자가격리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났다 그러셨나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해찬 전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그 결은 다르지만은
지금 이낙연 대표는 당 대표까지를 하고 정계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오늘 지지율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올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당청 관계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넘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되, 변수가 뭐냐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떨어지지 않는 데는 이게 팬데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성 지지층 외에 반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어떤 지지율이 겹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통합당이 지금 여기 태극기 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지지층을 확실히 끌어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통합당이 뭔가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는 지지율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당심과 민심을 가지고는 이재명 지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그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비추어 봐서는 이해찬 대표 때랑 큰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저녁 회동을 한다든지 사진은 몇 번 더 찍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의 당청 관계, 계속해서 원팀이었던 그 관계는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은 더 이상 대권 등등의 욕심을 내지 않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관리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낙연 대표, 이제 유력 대권 주자이고 확실하게 자기 기반을 구축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청 관계, 현재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여줘야 되는 차별성 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내가 이전 지도자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꿈이라는 게 생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2016년에 진행된 그런 일련의 촛불 집회에서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올랐던 것은 당연히 문재인이라고 하면은 원칙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원칙이 판을 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것은 원칙이 바로 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강력한 그런 어떤 팬덤들을 다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근데 지금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키려면 자기의 독자적인 어떤 컨텐츠들이 이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시지만 대통령이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낙연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대통령이 위기가 아니고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됐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빠지는 모습들이 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연동을 좋게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반발이 있던 사람들은 네. 이제 진중권 교수처럼 시즌 2가 된다? 난 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강력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진퇴양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지향점을 보이면 지지율이 오히려 빠질 수가 있고, 같은 지향점을 보이면 확장이 안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 이 상황을 갖다가 돌파할 수 있는 특별한 자기 컨텐츠를 네. 만들어야지만 되는 건데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남은 6개월 동안 이낙연 대표가 자기만의 콘텐츠를 어떻게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을 이끄는 이낙연 대표, 그렇다면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까요? 특히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 예전에 이제 언론사 기자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이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시절에 특종을 주기도 했다, 이런 인연이 회자되고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여야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 내일 만난다고 하죠. 예.
그런데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이낙연의 컨텐츠가 되는 순간 상당한 그런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런가요? 현재 네. 그 협치라고 하는 말을 특히나 강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협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이 코로나 전국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은 우리 상임위원장 재편 다시 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참 그 미래통합당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외연 확정이 안 돼요, 자꾸. 그런데 계속 그런 그 일정한 투쟁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거대 여당에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만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전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개인적 인연을 좀 강화하면서 협치로 이어간다? 이렇게 되는 순간, 그러면 이낙연 지사가 갖고 있는 개혁성이라든가 또 강력한 그 친문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친문 지지층에서 요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전의 인연이라든가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문 대통령과 여야 회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이낙연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김종인 대표는 그런 그 이낙연 대표의 어떤 강점이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요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협치의 테이블로 잡고 이낙연 그 전 총리를 끌어와서 결국 이낙연의 확장성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 와중에 과연 어떤 그런 그 결과들로 그림들이 그려질지, 그 튀게 되는 방향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 때문이었을까요? 이낙연 대표 협치, 정치의 협치를 강조하긴 했습니다만 원칙 있는 협치라는 부분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통합당과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관심이긴 한데, 뭐 통합당에서는 이해찬 대표 때보다는 어찌됐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선출에 대해 176석의 횡포를 중단시켜 달라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아마 뭐 의장단, 상임의장단 구성이 허물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18석의 상임위원장석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용 원내대표의 이 요청은 이낙연 대표를 향했다기보다는 그냥 언론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던진 말인 것 같아요. 네. 횡포를 중단시켜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횡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도 지지자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가 사실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기는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층을 보고 가고 보수와 진보의 정책이 다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설정이 필요한데 지금의 보수당은 그런 프레임 설정에 상당히 지금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 횡포를 중단하라 그런 거는 이낙연 대표가 내가 그걸 횡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은 중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뭐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협치를 한다는 거는 양보를 하라는 건데, 지금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지 그다음에 여당의 기조를 볼 때는 이거를 무슨 양보를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권을 꿈꾸는 이낙연 대표가 협치를 들고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층은 그 협치라는 말을 상당히 거부감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기서 뭔가
심의 변화가 생긴다면, 민심의 변화가 생긴다면은 이재명 지사와의 선명성 경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은, 그게 또 야당하고의 협치로 이어질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관계는 민심이라든지 지지도,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뭐 바뀔 수가 있지만은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60% 넘는 지지를 받은 이낙연 대표, 이 같은 득표가 앞으로 어떻게 이 대표에게 힘이 될지 또는 하나의 또 짐이 될 수도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낙연호 정말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극복해야 되죠.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뭐 여야 협치 문제까지 앞서 저희가 짚어드렸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협치가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협치라는 게 결국은 양보인데 어쨌거나 선거를 통해 가지고는 저 의석수를 얻어낸 거란 말이에요. 얻어냈는데 쉽사리 양보를 하고 정책을 바꿀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렇게 민심에서 움직여야 되는 문제고, 먼저 코로나19 물어보셨으니까 그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는 정은경 본부장님이 지금 선장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느 분이 판사 이름을 따서 모 금지법을 만들면서 집회를 허용할 때에는 방역 당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부 정책도 일단은 방역 당국에 그 정권을 주고 거기에 협조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사실 여야 협치하고 얽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어제 어디 길을 가면서 보니까는 강남의 모 아파트의 55평대 가격이 39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카톡을 했어요. 이게 돈이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30평대가 30억대 초반인데 55평이 그 가격이면은 비싼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없어지고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갱신기간 끝나면은 새로 또 계약을 할 때는 또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국유로 하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변종계약이 생기고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다면은 세금이라든지 주택 문제, 이런 것들은 여야의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선의 안을 내놓고, 국회는 정부를 따라가라고 있는 게 아니라 견제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가 새로운 안을 발의를 해가지고는 어떤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그런 측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이어지기는 난관이 많고 쉽지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이 오히려 어떤 당정청 관계에서 청와대라든가 정부를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낙연 대표, 분명히 거대 여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아울러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야 될 텐데 리더십을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예, 사실은 이낙연 그 총리는 총리 시절에 지속적으로 아주 품격 있는 언어로 공격들을 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그 방패로서 또 그 품격을 지키는 어떤 인성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은 보여줬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를 갖다 달고 다녔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의 이 물음표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의 프레임, 자기의 대안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가령 지금 기본 재난 기본 지원금 같은 그런 아주 핫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들의 뒤에 따라가는 그야말로 숟가락을 얹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고 오히려 관철시키는 사람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민주당보다 반발짝 앞선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차세대 리더로서의 그런 강력한 지지세의 흡입을 갖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행보를 가질 때 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모자랐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전략들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회를 이끌고 그리고 정부를 견인해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지만 여태껏 못했던 것들을 이제 이낙연과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들을 갖다가 제시해 주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